법과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챕터를 가지고 법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례 분석으로 4개의 오늘 사례를 준비했고요. 사례는 이제 수도권인 런던의 이제 2개의 사례, 런던 브리지 역세권과 그 다음에 테크시티하고 구글 캠퍼스, 그리고 리버풀, 셔필드 이렇게 4개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강의 순서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제 이야기 출발을 도시재생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시재생의 진화 과정 그 전체의 내용보다는 이 흐름 속에서 영국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큰 틀에서 좀 먼저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시재생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개념적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검증된 방식은 뭐냐면 법과 정책, 즉 제도 안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도시재생과 관련된 제도로 볼 때, 그러니까 법과 정책을 합쳐서 제도의 측면에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다양한 법과 제도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의 출발이 영국이라고 해도 그것은 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도시재생의 출발점, 즉 어반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처음으로 제도 안에 들어갔는가 보면 대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된 도시재생 관련된 정책들, 도시 관련된 정책들이 큰 틀에서 보면 도시정책이겠죠. 도시정책, 즉 도시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재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제했듯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시기를 대략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뉴얼이라는 거, 즉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 30년 동안에 용어들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물론 이것이 딱 10년 단위로 짜리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용어가 변천합니다. 그리고 80년대 되면 리디벨롭먼트,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2000년 르네상스, 이렇게 용어들이 바뀝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나하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21세기 이미 이제 24년, 대략 20년 넘게 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시기마다 도시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그 시대의 시의성에 맞게 시의성에 적응하면서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는 2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1990년대 이전과 제가 표기했듯이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전, 즉 1950년부터 1980년까지는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대략 한 30년에서 40년 동안에 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도시가 비슷한 각자의 지역과 맥락은 다르지만 어쨌든 큰 충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눈 이유는 지금 우리는 이제 2024년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서 우리가 2가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는 이전에 즉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등장하는 1990년대 이전의 이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무엇을 일종의 반성해야 되는가, 혹은 무엇을 리뷰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1990년대 이후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세상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과거와 미래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해야 되는 시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국의 지금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즉 리컨스트럭션에서 출발해서 레상스라고 하는 이런 담론들, 용어들, 키워드들을 쭉 만들어서 덕과 제도를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21세기가 이제 20년 이상 지난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그런데 과연 이 고민이, 지금 이 고민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고민일까? 그러니까 영국에만 해당되는 고민일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전 세계 사실은 모든 도시가 약간의 시차가 다르고 약간의 고민의 상황이 다르고 약간의 맥락이 다르지만 아마도 비슷한 고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구체적인 어디에서 돼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출발은 우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점이 똑같은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 그래프입니다. 글로벌입니다. 전체.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2차 대전 이후의 도시재생의 법과 제도에서 용어가 리컨스트럭션을 출발해서 레네상스까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상으로 표시한 1950년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2050년까지 보면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를 보면 빨간색이 도시이고요. 지금 녹색이 농촌입니다. 보시면 2007년에 이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최초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거주한 이래로 도시의 인구가 농촌의 인구를 증가한 시점은 2007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반 에이지라고 하는, 제가 박사를 하고 일했던 런던 정경대학에서 어반 에이지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리고 다른 곳에도 다양하게 사용했지만 어반 에이지가 갖는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도시 세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것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확률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2007년 이후부터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도시 세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도시의 문제가 2007년 이전에 발생했던 도시의 문제의 양상과 2007년 이후에 벌어지는 도시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 어반 이슈, 도시에서 벌어지는 파도와 담론이죠. 담론의 주기가 훨씬 빠르고 그것을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매우 빠르게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또 이론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래서 2007년 이후의 도시의 양상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도시에 거주하는 기본적인 양적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문제와 도시의 화두가 훨씬 더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는 것. 이것을 이제 도시 정책가들, 정책 전문가들과 또 실무하는 사람들이 간파하기 시작을 했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방법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즉 2007년 이전의 도시를 대하는 것과 2007년 이후의 도시를 대하는 방법론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도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론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2007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화두를 합치면 결국은 2007년 이후에 도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도시국 과제라고 해서 이제 정의해봤습니다. 첫 번째 현대 도시의 도시국 과제는 뭐냐면 쇠퇴라고 하는 명확한 도시의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화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미 쇠퇴는 그 이전부터 벌어졌는데 이 쇠퇴라고 하는 걸 명쾌하게 정의하고 이 쇠퇴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도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쇠퇴를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쇠퇴를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건 원도심의 쇠퇴.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시티 센터라고 하는데요. 시티 센터가 쇠퇴하는 것을 간파하면서 우리 도시가 쇠퇴하고 있구나. 즉 우리 도시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도시가 과거에 만들었던 도시가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즉 새롭게 완전히 모든 것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가 쇠퇴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일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의 중심부, 즉 우리 삶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 지역인 키 에리어 중심 지역이 쇠퇴한다는 것. 원도심의 쇠퇴는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의 출발지인 영국에서는 산업도시들, 런던을 포함해서 맨체스터, 리버풀, 셰필드, 리스, 버밍엄 이런 이제 대규모 도시들, 대형 도시들, 큰 도시들 대부분 다 산업도시로 발전했죠. 그런데 그 산업도시를 지탱했던 산업시설이 쇠퇴하는 거죠. 그러면 원도심이 쇠퇴하고 산업시설이 쇠퇴한다? 도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산업시설이 쇠퇴한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고 그 도시가 지탱되었던 주력 산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섬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항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비슷한 상황인데요. 많은 항만 도시를 하는 유럽에서 항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너희는 항만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가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했죠. 대부분의 국가가 항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나라의 부강화물 척도를 이제 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만이 쇠퇴한다는 것은 곧 도시가 쇠퇴하는 것이고 도시가 쇠퇴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항만의 쇠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영국의 경우 특히 더 심각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도시를 만든 국가 중에 하나는 신도시가 쇠퇴하는, 즉 매우 짧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이어그램에서 1970년대부터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불과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신도시가 쇠퇴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양상, 물론 이 외에도 제가 좀 대표적인 4개, 가장 큰 4개를 보여드렸는데 쇠퇴의 양상은 그 이외에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쇠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만들 것인가, 이게 영국의 도시 재생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접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의 도전과 과제는 성장에 대한, 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가. 즉 21세기에 2007년 이후에 도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도시는 이전에는 적당히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고 적당히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이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제 성장했는데 2007년 이후에 복잡한 상황에서 도시가 반드시 성장하지만 않는다. 즉 성장이라고 하는 문법, 어반 그로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도시 성장에 대한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으면 도시는 절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뒤집어서 말하면 도시가 매우 부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어느 국가 그리고 어느 메이저 도시에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 들었을 때 불평등하게 성장하지 않는 도시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도시를 측정했을 때 이 도시는 참으로 평등하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장 방법과 성장의 방법론이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역 간 또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작은 스케일에서 한 도시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도 내 지역과 옆에 지역 그리고 각각의 마을 안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어떻게 평등하게 도시가 성장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를 성장시켰던 방식이 자동차 중심 도시. 자동차 중심의 도시는 전 세계가 꽤 오랫동안 적어도 한 100년 가까이, 20세기 100년 가까이 성장 문법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동차 중심의 도시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주도하는 도시 구조 이것이 맞는가? 당연히 틀린데 혹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의 성장 문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 도시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의 문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자동차 중심에서 탈피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번에 올림픽을 한 파리의 경우에 가장 유럽에서 런던보다 훨씬 더 아주 급진적으로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의 폐해를 겪었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 도시를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단히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금 유럽의 경우에 또 영국의 경우에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라디칼이라는 표현을 쓰죠. 라디칼하게 매우 급진적으로 도시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도시의 미래를 우리가 찾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주거의 문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도시는 항상 열악한 주거의 문제를 겪고 왔는데 그렇다면 열악한 주거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왔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름 해결해 왔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사실은 이 푸어 리빙이라고 하는 열악한 주거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도시 정책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푸어한 주거, 푸어 리빙이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열악한 주거 혹은 경제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주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는 이 이야기는 일종의 슬럼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슬럼한 지역을 새롭게 살기 좋은 공간,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쪽으로 계속 이동시키는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면 영국이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산업적과 연결되는데 성장 동력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환경 오염의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를 성장시켜온 문법은 사실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뭐 잘못됐냐 잘됐냐에 대한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됐고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환경 오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21세기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19세기, 20세기 동안에 철저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도시를 성장시켰고 이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어느 정도의 이제 심각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으나 이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랜 한국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구가 또 우리 도시가 훨씬 더 이전보다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장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보여드린 것은 불평등과 자동차 중심의 도시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오염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도시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즉 성장 동력을 바꿔야 하는 이런 이제 문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현대 도시의 도전과 과제의 하나는 쇠퇴 문제 그리고 성장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즉 쇠퇴를 해결하면서 성장의 문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대략 한 15년, 20년 동안에 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리고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아젠다가 뭐냐? 이 도시 결국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문법을 바꾸는 것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은 이제 위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가장 먼저 전면에 세우는 건 당연히 친환경 도시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지 않고는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성장 동력을 바꾸는 업다운도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문법을 만들어야 되고 성장 동력도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이코 프렌들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도시 아젠다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재 영국이나 또 수도인 런던에서 만드는 모든 도시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는 친환경이 가장 전면에 이제 등장을 했고 이것은 이제 대략 시점으로 보면 15년,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또한 이제 그 시차는 있어요. 리실리언트 시티라고 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자연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뭐 피부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리실리언트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적극적으로 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요. 물론 리실리언트 시티의 어원을 따져보면 20세기 후반부터 사용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과 독일 이제 이쪽에 있는 도시 전문가들 대단히 적극적으로 리실리언트 시티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영국의 경우 리실리언트 시티, 리실리언스라고 하는 용어가 법과 정책에 등장합니다. 그 법에서 실제로 도시를 리실리언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리실리언트해질 것인가, 즉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파괴한 도시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는 선까지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단히 철학적 개념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그 도시의 그 방법론으로 도시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의 방법론으로 등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클루시브 시티라고 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클루시브 시티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제가 박사하는 동안에 2003년 4년 이때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했을 때 한참 그 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인클루시브 시티,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막 썼는데 그때 저도 한참 이 용어를 접했을 때 어려웠어요. 이걸 이해하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 인클루시브 시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앞서 제가 전제했던 쇠퇴 문제와 그 다음에 성장의 방법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클루시브하지 않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포용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도시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것이 약자, 강자의 의미가 아니고 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도시 간의 격차 역시도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필요하고 지역 간의 격차도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용 도시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키워드로서 법과 정책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방문하셔서 이 세 가지 말고 없느냐 있지만 횟수로 보면 이것은 이제 실제로 조사들이 있는데요. 논문들이 있는데 영국의 법과 정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들의 숫자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세 단어 친환경 도시, 이코프렌들리 시티, 회복력 있는 도시, 리실리언트 시티, 그리고 포용 도시, 인클루시브 시티 이 세 개의 단어가 21세기에 특히 2007년 이후에 영국의 법과 정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가 합쳐져야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이 세 개를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합쳐서 결국 왜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포용 도시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친환경적인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지금의 수준에서 볼 때. 그리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포용 도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즉 포용적인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방법론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법과 정책을 보여드릴 텐데 영국에서 적어도 1990년대 전후부터 모든 도시 법과 정책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도시가 가장 최상의 용어, 즉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도시계획가나 어떤 정책 전문가가 도시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아주 습관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성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제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데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쭉 써야 있는데요. 조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각의 그 개념 안에, 즉 경제적인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환경적인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사회적인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융합하는, 융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도시 재생을 합쳐서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33.3%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지만 어떤 시기든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생과 관련된 도시 계획과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경제적이냐, 얼마나 사회적이냐, 얼마나 환경적이냐를 따질 때 이 세 가지 균형을 보는, 즉 개별 요소의 퀄리티를 보는 것보다는 이 세 개의 요소의 균형을 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이제 화두로 등장을 했고, 결국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앞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 제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시켜온 도시의 흐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우리 시대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것. 이것이 이제 좀 제가 그 대략적으로 정리했지만 영국의 많은 도시 재생 그리고 넓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고민들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법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가, 즉 고민의 내용들이 법과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이것이 어떤 식인가 이제 새롭게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서 이제 도시계획 법과 도시계획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정책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략 한 10년, 15년은 2010년, 2007, 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제 제가 우리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의 도시계획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영국의 또는 유럽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법과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견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도 우리도 이 정도의 법과 제도는 있다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뭐 그 정도의 구체적인 제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제가 우리도 이와 같은 뭐 약간 고치긴 해도 이와 같은 법과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들묻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있으되 우리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은 법과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이때 실생이 대단히 떨어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있지만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짧은 역사이죠. 도시를 만들고 항전쟁 이후에 이제 70년, 80년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런 면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과제도는 대단히 효과적인 벤치마킹의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맥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도시계획법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도시계획법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통상적으로 스웨덴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체계,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형태의 도시계획 체계를 갖춘 것은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는 얘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무리는 아니죠. 영국은 이제 이미 19세기 때부터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1990년에 도시민 농촌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반 플래닝 로를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1990년 도시민 농촌 계획법은 그 이전에 만든 것의 완성도를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99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붙인 거고요. 이거 앞서 시대로 가면 1965년, 1960년, 1919년 이렇게 여러 개의 도시민 농촌계획법이 있어요. 1990년 도시민 농촌계획법을 영국의 도시계획법의 탄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도시계획이 탄생한 것. 그래서 1990년 도시민 농촌계획법을 영국의 종합적인 도시계획법이 마련된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 도시민 농촌계획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1990년 도시민 농촌계획법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도시계획법을 만드는 근간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빨갛게 표시한 이 도시계획법, 1990년 도시민 농촌계획법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10년 단위로 독자적인 종합개발계획, UDP라고 하는 걸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영국도 대개의 도시계획법은 중앙정부가 수립을 하고 중앙정부가 수립한 원칙을 지방정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따라가는 것인데, 따라가는 원칙이 바뀐 건 아니지만 1990년부터 영국은 10년 단위로 지방정부가 종합계획을 UDP를 수립을 해서 절대적인 원칙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앙정부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즉 런던의 상황과 리버풀의 상황과 셰필드의 상황, 오늘 설명드릴 뒤에 사전 설명드릴 세 개의 도시가 UDP, 독자적인 법과 법을 수립하지만 이 법 자체가 동일한 형식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각각의 자신의 도시의 상황에 맞게 SPG라고 하는 그것을 보충하는,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는 SPG를 수립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게 섹션 160이라고 하는 섹션 106라고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섹션 106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제도를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계획 의무 106 조항,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섹션 103 어그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지방정부가 10년 단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SPG 보충계획 가이던스를 만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원하는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냐면 디벨로퍼들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가 파괴되는 것, 지역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 지역의 역사성이 파괴되는 것,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와야 되는 것, 이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 바로 섹션 160 계획의무 110 조항입니다. 이 110 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개발업자가 어떤 부지의 특정 상황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개발 계획이 지역의 커뮤니티나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정한 정체성, 즉 이것을 훼손하거나 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것을 지방정부가 좀 더 반려시키거나 중지시키거나 인허가권을 주지 않는 이런 강력한 조항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방에서 도시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지방정부가 그 프로젝트의 소위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핵심 기준은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원거주자들의 주거권과 생활권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 고유한 특성과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 자체를 반려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그 도시의 농촌계획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흐름도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려봤는데요. 바뀝니다. 뭐냐면 도시와 관련된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그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도시및 농촌계획법을 거치면서 지방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도시와 관련된 주요한 이제 일들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 네 개의 권한이죠.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허가를 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개발 시행하는 이 네 개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지방정부로 넘어오는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재원 마련도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그전에는 중앙정부가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특히 수혜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재원 마련에 일종의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원 마련 가지고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계획 수립과 개발 허가와 재원 마련과 개발 시행 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UDP,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식의 UDP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테 오브 런던에서 만든 UDP인데, 그 UDP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번 UDP 중에서 SPG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샌폴과 모니멘트의 경관에 관련된 SPG인데, 지방정부가 그 용어 그대로 도시 재생과 도시 계획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정책을 만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각각의 도시가 런던이면 런던, 맨체스터면 맨체스터, 이런 도시들이 우리 도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도시계획과 좋은 건축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좋은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수립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정책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 도시가 사실은 런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정책 경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지방도시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지방정부가 수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틀 안에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네들의 도시에 맞게 정책을 전개하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하라.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계획정책 가이던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 계획정책 가이던스도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5개의 분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요. 영국의 정부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말 그대로 중앙정부이고요. 광역정부는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거, 우리 인천 광역정부이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우리로 따지면 구정부가 되겠죠.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로 나눠져 있는 시스템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계획정책 가이던스는 중앙정부가 만든 우리의 흡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게 이런 틀 안에서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관되게 한 시대에 딱 만들어 25개를 배포한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 시대기 후반 1990년대 전후 91년, 92년 이때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대 넘어서까지, 21세기 초반까지, 2002년, 3년까지 대략 10년 주기를 10년 안에 만들어서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PPG 1, PPG 2, PPG 3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각각의 도시에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는 PPG 3의 상황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도시에서는 PPG 24의 상황이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가이던스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 도시들이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서 보여드린 법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당연한 게 그 다음에는 각각의 도시가 제가 좀 빨갛게 표시한 것처럼 이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화에서 동일한 정책화에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 것,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과 창조산업, 문화예술산업, 창조산업, 혁신산업, 수익산업, 즉 산업의 종류, 그전엔 다 제조업이었어. 산업의 종류를 다시 자신들의 도시에 맞게 바꾸는 것. 그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신들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그럼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주체가 등장해야 되겠죠. 이제 고민이 끝났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시행할 것인가가 이제 당연한 그 다음에 질문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1981년부터 92년까지 13개의 도시에 만들어진 게 바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게 영국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9개 지역에 13개의 도시개발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시대에 동일하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 81년에 가장 심각한 런던과 리버풀에 런던 도클랜드 개발공사와 머시사이드 개발공사를 81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쭉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1992년에 버밍엄의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각자의 도시가 자신들의 도시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도시의 특성화에 노력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정부 주도형의 에이전시,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었지만 사실 도시개발공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해보면 명쾌하게 이 모습이 보여요.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지역들을 지도에다 표시해보면 대부분이 영국의 주요한 산업도시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극심하게 쇠퇴한 지역들입니다.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쇠퇴하면서 도시의 성장 모멘텀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도시들,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사업 추진을 이제 하기로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논의하는 기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994년에 수립된 것이 잉글리시 파트너십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더 이상 물론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한참 벤치마킹을 참 많이 했죠. 잉글리시 파트너십이 만들어진 이유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이 도시개발공사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예산 확보 그리고 집행 그리고 협치의 원칙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화 이것을 이제 중간에서 마찬가지로 전담해서 그 일종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에이전시고 잉글리시 파트너십도 에이전시 중앙정부에서 만들긴 했지만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경우도 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뭐 한 학기를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핵심은 결국 예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RB라고 하는 통합재생기금 이 통합재생기금을 조성을 해서 결국 예산을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이게 결국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역할인데요.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잉글리시 파트너십에서 주장하는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도시재생기금이 영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별로 나눠주는 기금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즉 이것이 오히려 통합재생기금이 가지고 있는, 잉글리시 파트너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기금을 지역별로 분배하고 안배하고 나눠가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좋은 정책이 있건 없건 좋은 기관이 있건 없건 좋은 회사가 있건 없건 나눠가는,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좋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프로포설을 받아서 이것을 평가해서 나눠주는 역할. 그러니까 시행은 도시공사가 주도하되 기금은 잉글리시 파트너십이 운영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투톱 체계를 갖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일종의 준비가 끝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민이 끝났고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시행할 기구도 만들어졌고 시행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고 시행할 수 있는 돈도 준비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잉글리시 파트너십이 사업과 예산의 집권권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쇠퇴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은 80.7%가 이제 쇠퇴 지역에 이제 지원되게 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잉글리시 파트너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도시에서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시스템을 갖춰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지역별로 도시재생 정책의 전성기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 정책의 전성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과 제도와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구인데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에 접어드냐면 공공과 민간, 그러니까 즉 법과 정책과 가이드라인과 기구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정부가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정책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으로, 사업도 당연히 파트너십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정책 수립이 파트너십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대로 투어전 어반 레상스와 바이 디자인을 두 개 보여드리는데 이 두 개를 영국에서는 21세기 초반에 바이블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과 도시계획을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바이블이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공공과 민간, 사실은 민간의 역할도 크죠. 그래서 투어전 어반 레상스, 도시 레상스를 향한 1999년, 그리고 바이 디자인 2000년에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뒤에 것까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가이던스 오브 폴 빌딩스라고 하는데요. 5층 건물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것은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투어전 어반 레상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서 밀착 로저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주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디자인의 경우는 이제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이제 공간 디자인 전문가들이 나뉘어요.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 어떠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담아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했고요. 바이 디자인의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포장은 어떻게, 도로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인 보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따르면 제가 바이블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이 이 두 가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잘 따르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친절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인 현안들, 개발 현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층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가이던스 온 푸어 빌딩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어디서 만들었는지.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주도했어요. 케이브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잉글리시 헤리티지와 케이브가 만들었는데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우리로 하면 이게 이제 그 문화재청 정도 되죠.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잉글리시 헤리티지에서 즉 문화재청에서 고층 건물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고층 건물을 짓지 말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고층 건물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지을 수 있는가 도시에. 그러니까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것을 문화재청과 같은 기구와 케이브 정책을 만드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책 기구인 케이브가 그래서 공조해서 만든 이처럼 제가 대표적인 건 보여드린 건데요. 각각의 현안별로 우리가 고민하는 현안별로 정책도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질적인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거죠.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아야 될, 체크해야 될, 확인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많다는 것도 되기도 하죠. 자, 이게 이제 200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레벨로 오게 되면 제가 여기까지 정책 말씀드리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각의 지역들이 이제 그 앞서 제가 지금까지 쭉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걸 다 합치면 이게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 결국 그 지역들이 해당 지역에 해당 도시에 맞는 정책으로 수렴이 됩니다. 런던의 경우는 런던 플랜이에요. 런던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고민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개별 기관들이 만든 정책들과 이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우리 도시의 최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각자의 도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당연히 그 출발점은 런던이죠. 그래서 런던에서 2004년에 런던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런던은 이제 그 2000년에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런던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장으로 켄 리빙스턴이 당선이 되면서 켄 리빙스턴이 주도해서 런던 플랜을 만듭니다. 이 런던 플랜은 사실은 이제 2004년에 만들어져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2011년에 그 다시 한번 이제 개편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런던 플랜이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에 일부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대폭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일부 수정이 되고 2016년에 대폭 개정이 되고 2017년에 일부 수정이 되고 그리고 2021년 지금 우리가 런던에 사용하는 런던 플랜이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행정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 행정에서 만든 거예요. 행정에서 만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런던에서는 세 번의 시장이 바뀝니다. 켄 리빙스턴에서 노동당의 켄 리빙스턴에서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으로 다시 현행 노동당의 사딕 칸으로 시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켄 리빙스턴이 2000년에서 2008년 그리고 보리스 존슨이 2008년에서 2016년 그리고 지금 사딕 칸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노동당으로 이게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시기에 런던 플랜이 2004년, 2008년,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2021년 7번 바뀌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여러분께 대단히 비판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어느 도시도 우리는 일관된 플랜화, 일관된 정책서에서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바뀌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없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바뀌죠. 그런데 런던이라는 도시가 왜 좋은 도시냐라고 얘기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2004년 이후에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의 방향,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런던 플랜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이 런던 플랜이 2025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내년이죠. 그런데 2011년에 바뀌면서 다시 2035년으로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만들어진 런던 플랜, 무려 20년 전에 만든 런던 플랜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정치인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었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한 대단히 중요한 숙제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런던 플랜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해 좀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진 런던 플랜의 목차예요. 이게 2004년 최초로 만들어진 런던 플랜의 목차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2004년에 만들어진 런던 플랜의 원본입니다. 두꺼워요. 여러분. 이게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페이지 수가. 이게 런던 플랜인데요.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런던 플랜은 6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런던의 구체적인 사항들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빼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런던 플랜이, 어떻게 이 정책이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전체 중에서 챕터 4의 4B, 이 4B에 디자인 소온 런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에 관련된 조항들이 4챕터의 4B 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4B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다시 17개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선언서로 써있어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4B에 들어가서 보면 자, 제가 4B에 15, 4B에 16, 4B에 17 세 개만 보여드리는데요. 당연히 앞서서 4B에 1부터 4B에 14까지 또 있겠죠. 그럼 이제 4B에 15와 4B에 16과 4B에 17은 이게 다입니다. 내용이. 이 세 개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런던의 도시 경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를 4B의 15와 4B의 16과 4B의 17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각각 한 6, 7개 항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런던 플랜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도시계획관을 건축가가 뭘 하겠습니까? 뭐 도시 경관이 예를 들어서 뭐 조화로워야 된다. 그다음 고층 건물은 주변 건물과 여러 가지 재료나 형태나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선언서잖아요. 자, 그래서 런던 플랜에서 이렇게 만든 것을 4B의 15와 4B의 16과 4B의 17 요 세 개의 조항만 따서 이것을 설명하는 SPG 아까 제가 말씀드린 Supplemental Planning Guidance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거예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런던 플랜은 이거고요. 이 SPG 제가 말씀드린 4B의 15, 16 세 개의 조항을 설명하는 게 다시 또한 300페이지예요. 이 안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런던 플랜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뒤로 돌아가 보면 이 런던 플랜 전체의 대략 300페이지에 316페이지에서 대략 320페이지인데요. 320페이지의 각각의 항목 6개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각각의 항목별로 제가 4기 설명드렸잖아요. 그 항목별로 SPG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런던 플랜과 제가 보여드린 SPG를 다 합치면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될까? 대략 한 8,000에서 한 12,000페이지 정도 돼요. 다 합치면 뭐 인덱스 빼고 뒤집어서 말하면 대략 한 40페이지쯤 되는 이 정책서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런던에서는 도시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영국의 도시재생정책과 사례 설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디테일한 정책을 일관되게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21세기 도시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21년 지금 영국은 런던은 2021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던 플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2021년 런던 플랜은 12개의 항목, 정확히 항목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래닝 비전부터 교통 트랜스포트까지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11개, 11번, 12번은 이제 그 펀딩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관련된 실제 정책을 10번, 10번까지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만들어집니다.
런던 플랜에서 제시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아까 제가 흐름도에서 지나간 것을 두고 앞에 미래, 과거와 미래를 다 봐야 된다. 런던 플랜이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 만든 것이 아니지만 도시를 고민하는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맥락이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가라고 다시 여러분께 듣고 싶어요. 제가 10년 전에 물었던 겁니다. 15년 전에 물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서울에 많은 도시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이런 런던 플랜을 왜 만들지 못하는가, 그렇게 해서 서울 플랜을 만든 거거든요. 서울 플랜의 모토가 런던 플랜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서울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 서울 플랜을 만들던 초안을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런던 플랜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서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서울 플랜 선언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은 인천 플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있다, 우리도 있죠. 그런데 인천에 과연 이와 같은 SPG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10,000페이지는 아니어도 1,000페이지 또는 100페이지 디테일을 다룬 각각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항목별로 디테일을 다룬 정책서가 있나요?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저는 이제 만들어야 될 시점이고 우리가 늦지 않았다. 저는 이게 후발주의 장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정책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 도시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지금 1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강조했던 바이고, 그러면 이제 영국은 준비가 된 거죠. 이런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직접 사례를 만들어내는가를 제가 대략 한 20분,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례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연하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례는 조금 제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는가, 왜 이런 사례가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만든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런던의 첫 번째 런던 브리지 역세권인데요. 런던은 기본적으로 33개의 지역구, 그래서 템스강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했듯이 영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템스강 남쪽, 강남도의 불균형, 북쪽은 잘 사는 거, 남쪽은 못 사는 거. 강남은 부유하고 남쪽은 쇠퇴하는 것을 떠나서 가난한 지역. 이런 이제 그 상태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런던에서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부분이 런던 바로 람버트나 서더, 런던 바로 서더. 이 두 지역에서 보통 쇠퇴와 관련된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쪽이에요. 동쪽은 이슬링턴, 행페이, 타워인데,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90% 이상은 이 5개의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지역이 산업지대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쇠퇴를 하고, 산업시설의 쇠퇴를 하고, 또 전형적인 수변과 인접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또 항만의 문제도 있고, 수변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시 쇠퇴의 양상을 다 경험하고 도시의 성장의 방식을 고민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그려보면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템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의 지역이 런던 도시재생의 핵심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남쪽의 사례 하나, 동쪽의 하나, 동쪽의 사례 하나 이렇게 쇠퇴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사례 이제 런던 브리지 역세권인데요.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런던 브리지 역세권은 말 그대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 브리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쇠퇴한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차역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하고 그 기차역에서 발생한 성장 동력 모멘텀을 지역으로 확산하자. 이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활용해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런던만의 새로운 이제 도시는 문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런던 브리지역은 이렇게 템스강 남쪽에 아래쪽에 오른쪽에 확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위트 지역의 산업 지역과 연결된 대표적인 역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런던 브리지역은 런던에서 가장 혼잡한 역, 가장 위험한 역, 그리고 기차역으로 인해서 기차역이 지나가는 데 공간이 단절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런던 브리지역과 같은 역이 런던에만 있느냐 아니죠. 거의 상황은 다르지만 영국 전역에 이와 같은 역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브리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재생사업을 벌이느냐가 다른 지역에 런던의 다른 지역에 또는 영국의 다른 지역에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 브리지 지역에 말씀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런던 브리지 지역 역세권 사업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논의가 됐지만 사업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역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2010년대 들어서 진행이 되고 지금의 이제 완성된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5년,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런던 브리지 역세권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오른쪽에 지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런던이라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업도시들이 발생하는 양상, 발전한 양상이죠. 그래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기차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산업설과 상업설이 클러스터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뭐냐면 적어도 런던이라는 도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의 건립이 허락돼야 되는데 아무데나 고층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서니까 이 고층 건물들을 모으자. 이게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 모을 것인가? 기차역 주변에 모으자. 이렇게 해서 기차역 주변에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고 아래의 지도는 뭐냐면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까 제가 런던 플래닛스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결국 도시의 경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고층 건물과 관련돼서 경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고층 건물을 건립하되 런던의 주요한 역사적인 랜드마크들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책과 시행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래쪽에 빨리 요게 건립된 게 이제 300m 고층 건물 샤드에 런던 브리지 지역이 여기 있고 그렇게 해서 런던 브리지 지역은 영국에서 런던을 넘어 영국에서 최초로 역과 고층 건물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역에 고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허락되지 않았죠. 이제 여기이고요. 그래서 런던 브리지 지역의 아이디어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수직 도시와 수평 도시를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도시는 말 그대로 올린다는 거죠. 300m입니다. 전체 높이가. 그래서 이 런던 브리지 지역 이 고층 건물에는 아파트,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 그 다음에 상업공간 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직 도시이고요. 수평 도시는 저층부에는 교통기능과 지하철, 기차가 교통기능과 퍼블릭 스페이스,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퍼블릭 스페이스를 집어넣는 그래서 기차역 자체가 기차를 이용하는 교통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공공간, 그러니까 대중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개념이 런던 브리지 역세권에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위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기차를 타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3분의 1씩 나눠져 있는데 플랫폼이 양쪽에 자리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퍼블릭 스페이스이면서 상업 공간이 자리하는 그리고 그 마지막 사진, 오른쪽 마지막 사진이 샤르탄주 고층 건물 300m 연결되는 외부 계단. 이건 뭐냐면 독립된 기차역 플랫폼이 존재하고 독립된 퍼블릭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거기에 300m 샤워템 고층 건물이 연결되는. 사실은 이전에는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런던 브리지 역세권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층 건물과 기차역과 공공공간과 상업공간이 하나의 역세권 안에 묶여지는 것. 이게 이제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00m 고층 건물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와서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기차역과 붙은 거예요. 기차역 주변에 고층 건물, 주변에 고층 건물이 아니라 기차역과 샤워탄지를 같이 일체화시킨 겁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제 런던 브리지 역세권은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이것이 위험한 거리, 그 다음에 앞뒤에 커뮤니티를 단절하는 것, 혼잡한 것,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 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모델로 각광받았냐면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겨우가 원래 있던 역이죠. 원래 있던 기차역 주변에 많은 거리들이 있어요. 주변 거리가 있고 관통하는 거리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이 전면에 있는 거리이고 아래쪽 사진이 후면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런던 브리지 역세권 사업을 벌이면서 이 거리를 다 이렇게 이제 안전한 보행로와 차도, 순환로 이런 걸 다 바꾸죠. 그리고 이제 관통로 안에 관통하는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만들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관통로가 없으면 결국은 남북 축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그 차 순환 체계, 교통 순환 체계를 바꿔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 겸 문화유산 공간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웨스턴 아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통로입니다. 통로, 뭐 창고, 청소하는 것들이 있는 통로인데 아치로 여는 그 기차역을 지나는 아치로 이렇게 쇼핑몰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거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런던 브리지 역세권. 그래서 남북방의 거리를 연결하고 쇼핑몰과 다목적 문화재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의 핵심은 결국 주변 거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인데 이렇게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 조성이 되면서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거와 새로운 호텔과 새로운 오피스와 새로운 상업공간과 확장된 역사를 갖추면서 이것이 결국 앵커 역할을 하면서 템스강 남쪽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템스강 남쪽은 전통적으로 아까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에서 가장 쇠퇴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이 런던의 전통적인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템스강 남쪽이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아직도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균형을 이루는 시발점이 됐고 이것이 새로운 교통 호불호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의 시대를 열리게 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든 거죠. 그래서 템스강 남쪽의 재생은 여러 가지 앵커들이 있지만 런던 브리지 역이 가장 최근에 중요한 역할을 내고 이 사진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명쾌하게 아실 수 있죠. 결국 런던의 금융 중심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심부가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에 맞은편에 런던 브리지 샤드 300m 고층 건물과 런던 브리지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축이, 중심축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보류하면서 이제 그 균형을 이루는 이런 준비 단계를 마치고 지금 막 이제 그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 퍼블릭 스페이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전에 없었던 액티비티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 사진이 이제 대단히 이제 그 자랑스럽게 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 이제 런던 브리지 파랗게 표시한 게 런던 브리지 역세권인데요. 이 런던 브리지 역세권이 강변에 수변에 수많은 재생사업, 크고 작은 재생사업들, 역세권이니까 교통환경이 대단히 교통연계가 중요해지니까요. 새로운 형태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런던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들 그리고 풀어야 했던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인데 여기에서 런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독특한 해법, 이건 런던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럼 왜 고층 건물이 등장했느냐?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런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어된 해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도시가 이런 해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런던이 찾아낸 정책에 찾아낸 해법인 것이죠.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런던의 두 번째 사례는 테크시티와 구글 캠퍼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요한 게 구글 캠퍼스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그 10년의 여건을 마치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하기 딱 좋은 시점이에요. 테크시티는 제가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이죠. 그래서 올드스트리트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에 이제 테크시티가 조성이 되고요. 테크시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산업이라고 하죠. 영국이 창조산업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의 중심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런던의 이제 그 쇼디지 지역, 올드스트리트 지역이 창조산업의 전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를 런던시가 받아서 이것을 런던의 특정한 지역, 올드스트리트와 쇼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산업 허브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허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테크시티이고요. 테크시티의 개념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실 뭐냐면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각각의 존재하는 점처럼 존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도시가 산업도시로서 쭉 성장을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아요. 산업 작은 업체들이. 그런데 점으로 존재했어요. 테크시티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방을 만든다, 신발을 만든다. 그럼 그걸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파는 것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들어가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주죠. 그럼 그 연결을 해줘야 되죠. 네트워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존재하던 그 기업의 형태를 선과 면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구글을 유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유치하고, 페이스북을 유치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테크시티의 핵심이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지금 유행한 AI나 그런 미디어나 이런 새로운 산업들도 접목하고, 이게 이제 테크시티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결국 런던의 동북부 지역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든다. 이것이 결국 이제 영국 정부와 런던시가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런던 북동부 전역에, 물론 남부를 포함해서요, 일부 북동부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중심의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테크시티의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그 앵커 역할을 하는 지역을 선택한 곳이 이제 올드시티 중심인데, 왜 그럼 그 지역이냐면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정리 좀 해봤습니다. 금융 보험회사들이 인접하고 여러 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활용 가능한 부동산, 버려진 공장, 사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크시티가 들어서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버려진 그 실제 산업시설들, 공장들, 제조업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재개발하지 않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나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과 네트워크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테크시티의 핵심이고요. 그 중심 역할을 한 게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이 2012년에 구글 캠퍼스가 들어서는 건물이 오른쪽 건물이에요. 버려졌던 창고 공장 건물을 임대해서 구글이 사용을 하면서 구글이 들어가서 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 그러면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발굴되는 토대를 만드는 것.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 캠퍼스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서 기술 개발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새롭게 조직하는 그런 역할, 독특한 역할을 도시 재생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글 캠퍼스는 말 그대로 처음 등장했을 때 구글 캠퍼스가 처음 등장해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뭐 하는 데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글 캠퍼스는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 공간을. 개방한 다음에 들어와서 배우고 쉬고 네트워크하고 필요하면 이제 기술을 그 다음에 이제 전수를 받고 경매자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기업으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또 전수받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글 캠퍼스가 캠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춘 이유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냐? 기본적으로 젊은이들, 지역의 젊은이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기도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역의 학교들,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 이렇게 해서 구글 캠퍼스라고 하는 말은 구글이 학교를 운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글이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앵커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학생들에서 주민들까지 이렇게 해서 구글 캠퍼스가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2013년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등장합니다. 이 통계들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22,400명은 구글 캠퍼스에 그러니까 정식 회원으로 등록한 등록 회원 수이고 그 다음에 75,500명은 구글에서 1년 동안 진행한 이벤트에 참석한 그런데 이 7만 명과 이 2만 2천 명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역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구글은 단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도시 재생의 본질적인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면서 구글은 이제 바꿔서 구글 캠퍼스를 캠퍼스 런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2012년에 런던, 2012년에 테라라고 이거가 조금 있다가 만들어지고 2015년에 마드리드, 2015년에 서울, 그 다음에 2015년에 바르샤바, 폴란드, 브라질의 산파울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도쿄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같은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이것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만들어진 구글 캠퍼스 런던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작년에 2012년에 최종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나눈 이야기인데요. 구글 캠퍼스가 2022년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문을 열지 않으니까 문을 닫은 거죠. 문을 닫은 이유는 구글 캠퍼스가 초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런던에서 구글 캠퍼스와 같은 캠퍼스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문을 닫은 거세요. 그래서 구글 캠퍼스가 망한다는 얘기는 망한 건 아니고요. 10년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완성을 한 것이죠. 그럼 구글 캠퍼스가 주는 좋은 뭐냐면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앙정부가 설정하는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 중앙정책 방향을 런던시라고 하는 광역정부가 받아서 창조산업의 허브를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스트런던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하는 사업의 앵커 역할을 하는 지역은 민간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구글 캠퍼스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산업 구조를 바꾼 게 아니지만 사실은 런던의 가장 쇠퇴한 공적 지역을 바꾸는 원동력을 만든 그러니까 이 역시도 대단히 런던스러운, 대단히 영국스러운 사례인 거죠. 이렇게 해서 런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5분 정도씩 해서 10분 안에 리버풀과 셰필드에서 이렇게 좀 나누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사회 두 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런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요. 런던의 상황과 지금 수도권의 상황과 지방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사회인 리버풀과 셰필드를 제가 그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영국의 중서부 가운데에서 약간 서쪽에,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머지사이드라고 머지 강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항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지금 세 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쇠퇴한 항만 지역이죠. 자, 다른 설명들이 같은 설명을 들어도 생략하고, 항만이 쇠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리버풀이 취한 방식은 수많은 항만세에 많은 창고들, 왜냐하면 리버풀은 물류항이기 때문에 이 물류항만 시설들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버려진 또는 사용하지 않는 이 창고들을 재활용해서 앵커 시설로 사용합니다. 그럼 창고 시설들을 앵커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리노베이션해서 대표적인 알버트 도크를 리노베이션해서 이것에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는데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까? 제가 일부러 왼쪽을 카메라로 오른쪽을 빼고 왼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버트 도크를 창고에서 문화예술로서, 즉 문화예술 앵커로 만든 다음에 이 문화예술 시설이 앵커 역할을 하면서 오른쪽에 원도심을 바꾸는,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 시설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선도적인,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에 몇 개의 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영국만으로 잉글랜드로 놓고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문화예술 주도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인 최초의 도시가 리버풀이고요.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리버풀보다 조금 앞서긴 합니다. 그런다 해서 영국을 보면 문화예술 주도요. 그래서 컬처 베이스드 리저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창고에 문화지구를 조성합니다. 그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방식은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런던의 영국에 리버풀에 존재했던 기존의 리버풀에 존재했던 문화예술 시설들의 보다 넓은 공간을 할애해서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리노베이션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머지사이드 메리타임 뮤지엄.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양박물관이죠. 해양박물관이 1986년, 그 다음에 테이트 리버풀, 런던에 있는 리버풀, 테이트 모던이 2000년이고요. 테이트 리버풀이 1988년, 그리고 비틀즈 스토리, 비틀즈 멤버 4명이 전부 리버풀 출신이죠. 그래서 그 멤버들의 수장품을 보관하는 비틀즈 스토리가 199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박물관, 노예박물관, 노예 무역을 했던 그 어두운 역사를 설명한 노예박물관이 1991년, 1994년. 그래서 해양박물관, 테이트 리버풀, 비틀즈 스토리, 그 다음에 노예박물관, 4개가 전부 다 알버트 도크에 오면서 문화지구를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 문화지구와 연결해서 나머지 공간들, 그러니까 4개의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나머지 공간들은 상업공간으로 만들고, 상업공간들에는 이제 카페, 레스토랑, 여러 가지 상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버트 도크 하나가 새롭게 문화예술 상업 앵커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확장해서 주변을 활성화하는 것. 이게 이제 리버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기 알버트 도크, 그 주변에 국제회의장, 나머지 주거 이런 걸 쭉 만드는 것.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그 무역회사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단계 사업이라고 한다면 맞은편에 제가 좌우로 바꿨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리버풀 1이라고 하는 쇼핑몰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오른쪽이 여기서는 이제 알버트 도크예요. 알버트 도크에서 만든 도시 재생의 원동력을 원도심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버트 도크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쇼핑몰, 이 리버풀 1은 그로브너 그룹이라고 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도시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이제 전체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핵심 개념은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들고 알버트 도크와 보행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공공공간 역시 연결되는 건데, 이제는 연계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쇼핑몰을 만드는, 그래서 공공공간, 녹지공간, 거리, 쇼핑몰 이렇게 해서 리버풀 원이 대표적인 쇼핑 도시로 전환을 모색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에서 보셨다면 두 번째가 쇼핑 도시로. 그래서 이것을 리버풀 원은 대략 면적으로 보면 이게 42에이커니까 우리로 해서 한 5만 평? 5만 평 정도 되는 이제 영국에서 가장 큰 옥외, 야외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해서 쇼핑몰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쇼핑몰과 기존에 이제 다시 제가 좌우로 바꾸면 알버트 도크가 가운데 있고요. 이게 이제 리버풀 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문법은 뭐냐면 기존에 남아있는 유산들, 그래서 지금 빨갛게 표시한 게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등급별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개발도 되는 지역, 리버풀 원의 경우는 재개발하는 겁니다. 재개발하는 것,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 알버트 도크와 리버풀 원이 앵커 역할을 해서 좋은 사례 역할을 한 겁니다. 샘플하는 거죠. 샘플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리버풀 전체를 현재까지 바꾸는 것. 이게 이제 리버풀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개발도 철저하게 하는, 그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이런 도시가 이제 리버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은 영국을 대표하는 수변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항만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 도시이자 쇼핑 도시로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라는 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결국 문화예술이 앵커 역할을 되고 쇼핑이 지금 부스터, 그것을 훨씬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와 같은 개념을 현재까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런던과는 다른 형식의 방식이지만 결국은 원칙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리버풀이 런던과 함께 도시개발공사가 최초 1981년에 수립된 지역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쇠퇴했는데 그 쇠퇴의 성과 양산과 문제를 진단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버풀은 저는 영국에서 가장 역사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역사적이면서 현대적이냐? 역사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은 사실은 공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대 리버풀의 모습은 단순한 시각적인 것뿐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가 가지는 특성, 그 다음에 도시가 변화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역사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공존하는 이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셰필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셰필드의 경우는 런던을 철저하게 모방한 도시이지만 그러면서 셰필드만의 정체성을 갖춘 도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셰필드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벌입니다. 셰필드 역인데요. 셰필드 역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런던 브리지 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지금 제가 세 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아주 작은 역입니다. 굉장히 작은 역이에요. 이런 역은 런던뿐이 아니라 영국에 아주 산재하죠. 그래서 셰필드는 이와 같은 원도심에 존재하는 역, 오류를 따지면 공인천이나 인천이나 고체는 고역과 비슷한 상황이죠. 원도심에 존재하는 이 역세권, 런던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쇠퇴를 해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런던을 벤치마킹해서 원도심의 포괄적인 쇠퇴, 사회 경제적인 활력을 상실하는 것, 그 다음에 기차역이 단순하게 그냥 기차역, 교통시설 역할만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진단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풀먼티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시면 이해하실 텐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풀먼티라는 영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옷 벗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명이. 풀먼티라는 영화가 만들어서 되게 셰필드 풀먼티라는 영화를 왜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철강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셰필드는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을 넘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철강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쇠퇴해서 문을 닫아요.
그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일하던 제철에서가 일을 닫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스트립쇼를 합니다. 스트리퍼를 변해요. 친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립쇼를 해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20세기 후반에 쇠퇴한 지방 도시들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풀몬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립쇼를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코믹한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쇠퇴한 도시가 셰필드예요. 그래서 셰필드 하우스, 셰필드 시청이 셰필드 원도심의 재생 사업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을 보면 런던의 상황을 봤죠. 그리고 리버풀의 상황을 봤죠.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합니다. 진단을 해서 원도심이 와야 되는 것, 대중교통이 취약과 교통 연계가 불실하다는 것, 상업시설과 문화예술 시설을 빈약하고 주거 환경과 공공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셰필드는 철강 이외 대체 산업과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와 같은 5가지의 결론을 도달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런던처럼 정책을 수립하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중앙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해서 그 정책에 따라 이제 그 재생 사업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셰필드 원도시 마스터 플랜이 1994년에 수립이 됩니다. 1994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어요. 이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1, 2, 3, 4, 4개의 번역으로 나온다는 게 핵심이고요. 4개의 번역의 핵심은 각각의 특성, 그 4개를 통합하지 않고 1번 번역은 1번 번역으로 특성, 2번 번역은 2번, 2번, 3번은 3번, 4번은 4번대로 그 번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자. 즉, 섞어서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하지 않고 번역별 부분별이겠죠. 계획을 따로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역세권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게 됩니다. 역세권이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앵커 역할을 하면 그것이 확장돼서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런던에서 배운 것이고 리버풀에서 배운 것이죠. 리버풀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앵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버트 도프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셰필드가 한 것은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셰필드가 원도심 사업을 벌이면서 공공공간을 표시한 거예요. 공공공간, 건물을 다 빼내고 공공공간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을 표시한 다음에 이 공공공간을 전부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공원 환경을 정비하고 연계성을 정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공간들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각각 정체성을 갖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새로운 그 이벤트를 개최하고 미술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앵커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점과 선과 면을 다 다루는 이렇게 기본적인 토대를 바꾸는 작업을 셰필드가 10년에서 15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세권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 역세권 사업이 이제 역 중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로 리버풀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 거대한 사업은 아니어도 미술관을 정비하고 공원을 정비하고 광장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셰필드 원도심의 역세권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셰필드 미들랜드 스테이션인데요. 어떤 사업을 벌이냐면 핵심이 두 가지요. 셰필드 역 주변에는 셰필드 할렘 대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보행도로 위쪽에. 그래서 대학과 산학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원도심 역세권 사업의 중심 주인공으로 삼고 그 다음에 디지털 캠퍼스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혁신 동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리버풀이 문화예술을 그 다음에 상업을 공급했다면 셰필드는 대학과 연계해서 디지털 산업을 도시의 주력 산업으로 놓게 됩니다. 셰필드 할렘 대학이고요. 디지털 캠퍼스를 여기다 새롭게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셰필드 역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위쪽에 보이는 게 셰필드 할렘 대학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건물이 디지털
앵커 효과나 디지털 캠퍼스,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는 이제 공간입니다. 이게 셰필드 원도시 재생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고속 열차가 연결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기차 중심의 교통 연계, 그리고 문화예술, 창조, 혁신, 지식산업.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뒤쪽에 지식산업을 조성하는 요 지역이죠.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셰필드 원도심은 결국 역세권의 기능을 재구축하고 산업혁명, 공공공간과 녹지공간 개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리버풀이 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산업유산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융복합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셰필드의 언어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셰필드 할렘대학입니다. 셰필드 할렘대학이 바로 옆에 이렇게 셰필드 역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렘대학을 단순하게 대학의 기능은 당연히 유지하되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그 주민 교육과 새로운 리서치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과 연계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이렇게 디지털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디지털 캠퍼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유 오피스인데요. 공유 오피스인데 혁신 기업들을 유치하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셰필드역에서 2분 거리예요. 그리고 할렘대학에서도 2, 3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면서 대학과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를 주제로 삼아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 그러면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작동하는 건 아니죠.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제가 이걸 이제 크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10년에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면서 2010년에 영국을 대표하는 또 유럽을 대표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 스카이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프리미어리그 보시잖아요. 그 프리미어리그를 다 스카이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스카이가 이 디지털 캠퍼스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에 영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죠. 브리티시 텔레콤 BT가 또 여기에 입주를 합니다. 앵커 기업들을 입주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이와 BT가 입주하면서 디지털 캠퍼스가 자연스럽게 영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메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와 BT가 입주하게 되니까 당연히 다른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게 내부 모습인데요. 내부에 이제 공유 오피스에 있면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공유 오피스의 전형적인 모델이 이제 회의 공간, 강의 공간 이런 공간들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1인 기업도 있고 작은 5인, 10인 기업도 있고 BT나 스카이와 같은 큰 기업도 있고요. 현재 디지털 캠퍼스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홀몬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진 완전히 쇠퇴한 철강 도시에서 지금은 영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산업 도시고 앞서 말씀드린 리버풀이 문화예술 상업 도시였다면 셰필드는 디지털 도시로 이렇게 변신을 한 것이죠. 이 변신의 핵심에는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의 새로운 변신과 셰필드 할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캠퍼스 이 세 개를 묶는 이와 같은 방식 결국 언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대상 앵커 역할은 대상은 다르지만 런던과 리버풀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셰필드는 지금 제가 이제 셰필드 인접 도시들을 이제 적어봤는데요. 반슬리, 돈카스터, 로더앤, 더비셔, 바셀로, 체스터필드 등 이 주변에 6개의 크고장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셰필드와 같은 디지털을 주제로 이 도시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디지털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북쪽의 도시 6개가 묶어서 셰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동맹을 맺어서 런던과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필드는 혼자서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개의 도시가 묶여서 지금은 창조 산업, 디지털 테크 산업 허브가 돼서 런던과 경쟁하는 선의 경쟁하는 관계. 결국 이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지역정부가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지역의 특성화, 그 다음에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 그러면서 역세권과 같은 독특한 어휘들, 디지털 산업과 같은 어휘들, 이런 걸 통해 도시를 바꾸는 이제 방향을 셰필드는 잡은 것이죠. 자, 이렇게 셰필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제 강의의 핵심은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영국의 도시재생과 정책의 주제를 좀 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결국 진화입니다. 영국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걸 버리진 않아요. 진화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런던뿐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제가 그린 건데요. 도시는 여러분 위에 제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실제 도시는 이렇게 그 시대마다 색깔 제가 달리 칠한 것처럼 색깔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근데 이게 아래 강에 비친 모습처럼 이렇게 되면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실제로 도시는 이렇게 통으로 잡고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문제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도시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얼굴과 강에 비친 얼굴. 만약에 도시를 강에 비친 이렇게 통으로 된 얼굴로 본다면 도시가 작동하지 않으면 다 허물어버리겠죠. 그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바꾸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도시는 제가 위에 그린 것처럼 여러 시대의 레이어가 겹쳐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없애고 필요하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레이어로 중첩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를 영국의 도시를 얘기할 때 우리 진화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진화는 기술의 진화도 있고 개념의 진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묶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게 결국 우리에게 또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보다 좀 앞서 도시 재생을 선도했던 영국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근데 유명하신 건 영국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요약해서 사례까지 확실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 대해서 요약해서 사례까지 확실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